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무료한 시간이 많아서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 되시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좋은 취미가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 즐겨하던 등산은 이제 무릎이 아파서 힘들고 골프는 비용이 부담되고 독서는 눈이 침침해서 오래 할 수가 없다고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취미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지 않은 분들은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취미 하나만으로도 건강, 행복, 사회적 관계까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2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노후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취미 1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취미를 하시는 분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무려 40%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아, 걷기라고? 하면서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말하는 걷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걷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현실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요즘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골프를 치려면 월 회비만 해도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등산용품을 새로 사려면 몇십만 원은 기본이고요.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도 식당비, 카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영화 한 편 보러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죠. 문화센터 수강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나가다 보면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여행이라도 가려고 하면 숙박비, 교통비, 식비까지 합쳐서 금방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진다는 점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5천 원, 식사 한 번 하면 2만 원은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집에만 있게 되죠. 이렇게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다 보면 우울해집니다. 활동량도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고 결국 건강까지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돈이 드는 취미를 가질 때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스트레스가 취미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골프를 치러 갈 때마다 오늘 또 20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순수한 즐거움은 사라지고 부담감만 남습니다. 취미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속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엔 재미있어서 시작했지만 매달 나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지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몇 달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결국 돈만 버린 셈이 됩니다. 꾸준함이 생명인 취미에서 이는 치명적입니다. 셋째, 사회적 격차를 느끼게 됩니다. 비싼 취미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만 경제적으로 뒤처진다면 위축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소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건강이 나빠졌을 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그동안 투자한 돈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헬스장 회원권도 골프용품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걷기라는 취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걷기는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회비도 없고 입장료도 없습니다.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 됩니다. 신발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비싼 운동화가 아니라 평소에 신던 편한 신발이면 됩니다. 이보다 경제적인 취미가 또 있을까요? 매일 해도 한 푼도 들지 않는 완벽한 취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걷기가 왜 노후 최고의 취미인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취미 활동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수영을 하려면 수영장 이용료가 필요하고 헬스를 하려면 헬스장 회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걷기는 다릅니다. 집 앞 공원, 아파트 단지 내, 심지어 집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화센터 수업은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하고 골프는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걷기는 언제든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심지어 밤에도 가능합니다. 날씨가 나쁘면 실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세 번째, 건강상 이 점이 압도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장병 위험이 35% 감소한다고 합니다. 당뇨병 위험은 40%나 줄어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50%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걷기가 우리 몸에 미치는 건강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먼저 심혈관계 건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걷기는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강해집니다. 걸으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하게 되어 안정시 심박수가 낮아집니다. 이는 심장이 더 적은 노력으로도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혈압 조절 효과도 탁월합니다. 걷기는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혈관벽이 부드러워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꾸준한 걷기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을 10에서 15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줍니다.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서도 걷기만큼 효과적인 운동은 없습니다. 걷기는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당뇨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규칙적인 걷기만으로도 당뇨병 발병을 58%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흔한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폐경후 여성의 경우 주 4회 이상 걷기를 하면 뼈 밀도 감소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걷기를 하는 사람들의 감기,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3% 낮았다고 합니다. 소화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후 10에서 15분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흔한 변비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의 질 향상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는 감소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걷기만큼 자연스럽고 안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걸어도 좋지만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걸으면 더욱 즐겁습니다.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앉아서 하는 대화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깊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걷기를 통해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정신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천연 항우울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걸으면서 나오는 엔돌핀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줍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있을 때 30분만 걸어도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건강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70세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김 어르신은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한 달 후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약 없이도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당뇨병 환자인 박영희 어르신입니다. 혈당 수치가 계속 높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매일 40분씩 걷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 효과도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299명을 9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72블록 이상 걷는 사람들의 뇌 용량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 이상 컸다고 합니다. 뇌 용량이 클수록 인지 능력이 좋고 치매 위험이 낮아집니다. 심장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영국 심장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6개월 이상 지속한 사람들의 심장 기능이 평균 15%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 근육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력과 골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체중 부하 운동이기 때문에 뼈를 강화시켜 줍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흔한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럼 이제 올바른 걷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세요. 첫 주에는 하루 10분씩만 걸으세요. 너무 빨리 걷지 마시고 평소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른 정도면 충분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둘째 주부터는 15분으로 늘려보세요. 셋째 주에는 20분, 넷째 주에는 25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목표는 하루 30분입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5분씩 2번 나누어 걸어도 됩니다. 걸음수로 따지면 하루 8,000보에서 1만 보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5,000보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걸음수 측정 앱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자세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걸을 때 자세를 신경 쓰지 않는데 올바른 자세로 걸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먼저 고개를 들고 시선은 10m 정도 앞을 보세요. 땅만 보고 걷지 마시고 멀리 보면서 걸으시면 목과 어깨가 편안해집니다. 턱은 살짝 당기고 귀가 어깨 위에 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목과 등이 아파집니다. 가슴은 살짝 펴고 등은 곧게 세우시되 너무 경직되지 않게 하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 팔꿈치를 90도 정도 구부리고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팔을 좌우로 흔들거나 너무 크게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발걸음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고 발가락으로 밀어주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폭은 자신의 키에서 100cm를 뺀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성큼성큼 걷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보폭으로 걸으세요. 호흡도 신경 써주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시면 됩니다. 세 걸음에 한 번씩 숨을 들이마시고 세 걸음에 한 번씩 내뱉는 리듬을 유지해 보세요. 안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적절한 신발을 신으세요. 굽이 낮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이 좋습니다. 둘째, 밝은색 옷을 입으세요. 특히 저녁에 걸을 때는 반사판이 있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셋째, 날씨를 확인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울 때, 비가 올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실내에서 걷거나 하루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넷째,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걸으세요. 이제 걷기를 더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보세요. 걸음수 측정 앱이나 칼로리 소모량을 보여주는 앱들이 있습니다. 매일 기록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 보세요. 매일 같은 길만 걷다 보면 지루해집니다. 오늘은 공원을, 내일은 한강을, 모레는 동네 골목을 걸어보세요. 새로운 풍경을 보면서 걸으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셋째,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이번 주는 하루 8,000보, 다음 주는 9,000보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보세요.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다만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안전을 위해 볼륨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이제 실제 성공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사시는 이정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3세의 이 어르신은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의 권유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6개월 후에는 하루 1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완전히 나았고 체중도 8kg이나 빠졌습니다. 지금은 걷기가 너무 즐거워서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부부가 함께 걷기로 얻는 행복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태연, 박순자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45년째인 이 부부는 은퇴 후 집에서 하루 종일 얼굴만 마주보고 지내다 보니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동네 이웃의 권유로 함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집에서 하는 대화와는 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옛 추억도 떠올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걷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부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2시간씩 함께 걷고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걷기를 시작한 후로 남편과 대화가 많아졌어요. 집에서는 TV만 보고 있었는데 걸으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젊었을 때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김태현 할아버지도 아내와 함께 걷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부처럼 함께 걷기를 통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수, 한미영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영 할머니가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함께 걷기를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아내가 아플 때 함께 걸으면서 서로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의 윤석철, 조명숙 부부는 걷기를 통해 새로운 취미까지 찾았습니다. 걸으면서 예쁜 풍경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사진 동호회 활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조명숙 할머니는 걷기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사진도 찍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광주의 박용석, 김영희 부부는 걷기를 통해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많이 나갔는데 걷기를 시작한 후 병원 갈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병원비로 나가던 돈으로 이제는 가끔 여행도 가고 손자들 용돈도 주고 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의 정현수, 이순희 부부는 걷기를 통해 소통의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순희 할머니는 걸으면서 하는 대화는 앉아서 하는 대화와 완전히 달라요. 서로 감정이 격해지지 않고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기로 새로운 인생을 찾은 분도 계십니다. 전주에 사시는 홍길동 어르신은 75세의 아내를 여의고 혼자 지내면서 극도의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걷기를 시작한 후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이제는 걷기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노후의 가장 좋은 취미는 바로 걷기라는 것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건강에도 좋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완벽한 취미입니다. 더 나아가 부부나 가족과 함께하면 관계까지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걷기가 뭐 그리 대단한가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아니 오늘 저녁이라도 10분만 집 밖으로 나가서 걸어보세요.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편한 옷에 편한 신발만 신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며칠 지나면 15분, 20분으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한 달 후에는 30분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걷지 않으면 오히려 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계시다면 꼭 함께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서로 보조를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같은 리듬으로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하루 1만 보 같은 거창한 목표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5분만 걸어도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꾸준함을 추구하세요. 날씨가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루 쉬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 팔로 휠체어를 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분도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첫걸음이 바로 걷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냥 문만 열고 나가서 걸으십시오. 걷기는 공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후를 완전히 망치는 5가지 돈 씀씀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시지 않으세요? 은퇴하자마자 갑자기 명품을 사고 비싼 골프용품을 구입하고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는 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누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30년간 열심히 모은 퇴직금 2억 원을 불과 3년 만에 다 써버린 김씨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한번 올린 생활 수준을 다시 내리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노후 자금은 다시 벌기 어려운 마지막 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돈 씀씀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후를 완전히 망치는 첫 번째 노후를 망치는 돈 씀씀이는 과도한 반려동물 관련 지출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개나 고양이를 입양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키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키워보면 드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강씨 할아버지께서 겪으신 일을 소개해드릴게요. 퇴직금 1억 8천만 원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적막해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으셨어요. 말티즈였는데 분양비만 150만 원이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첫날부터 지출이 시작되었어요. 사료그릇부터 방석, 목줄, 장난감까지 기본용품만 5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한 달 후 강아지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병원에 가니 종합검진을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검진비만 30만 원이었는데 결과를 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강 할아버지는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의사가 말했어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결국 더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게 하셨죠. 수술 후에도 지출은 끝나지 않았어요. 매달 심장약 값으로 15만 원, 특수 사료비로 8만 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정기검진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 들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미용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펫샵에 가는데 매번 10만 원씩 들었어요. 우리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들보다 못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라는 마음에서였죠. 가장 큰 충격은 강아지가 다리를 다쳤을 때였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져서 인대가 끊어졌는데 수술비가 무려 500만 원이었어요. 수의사는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절뚝거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사람도 아닌 강아지 수술에 500만 원이나?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강아지가 아픈 모습을 보니 차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수술을 시켰습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도 필요했어요. 물리치료비로 한 달에 20만 원씩 6개월 동안 들었습니다. 집에서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서 마사지 기계, 재활용 계단 등을 사느라 추가로 100만 원이 나갔어요. 이렇게 3년 동안 강아지를 키우면서 든 비용을 계산해보니 놀라웠습니다. 총 1,800만 원이 들어간 것이었어요. 퇴직금의 10%가 강아지 때문에 사라진 셈이었죠. 가장 안타까운 건 강아지가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가 더 많이 든다는 사실이었어요. 노견이 되니까 관절염, 백내장, 신장질환 등 각종 질병이 생겼습니다. 매달 병원비만 50만 원 이상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과도한 지출이 생기는 걸까요? 첫째,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아지가 아픈데 어떻게 돈을 아끼겠어?
라는 마음이 들어서 무리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둘째, 동물병원의 과도한 진료비 때문입니다. 사람 병원과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평생 드는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소형견 기준으로 평생 2천만 원 이상이 든다고 봐야 합니다. 월 예산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별도의 적립금도 마련해 두세요. 반려동물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노후를 완전히 망치는 두 번째 돈 씀씀이 바로 친구 따라간 불필요한 여행입니다. 여보세요? 우리 같이 일본 여행 어때요? 은퇴 후 이런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설레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생긴 자유시간과 여유로운 마음에 그래. 한번 가볼까? 하고 쉽게 대답하게 됩니다. 최근 제가 만난 박씨 어르신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 근무 후 받은 퇴직금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신 분이라 충분한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했죠. 퇴직 후 첫 번째 유혹이 왔습니다. 직장 선배가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박 선생, 우리 은퇴 기념으로 온천 여행 가자. 2박 3일에 150만 원이면 돼.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과의 마지막 추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온천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인의 동창회에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들도 같이 가자는 말에 부부가 함께 200만 원을 들여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만난 여행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중국 장가게 투어를 추천해드려요. 경치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 말을 들은 부인이 남편을 졸랐습니다. 우리도 한번 가보자. 3박 4일 중국 여행에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계획이 생겼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한국 관광객이 베트남 하롱베이가 정말 좋더라고 했고, 다른 친구는 태국 방콕도 가볼 만하다고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4번의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문제는 여행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체 패키지 여행으로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나이가 있는데 좀 편하게 다니자며 개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항공료만 2배로 뛰었고 호텔비도 훨씬 비쌌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평생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곳이라며 10박 12일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한 사람당 700만 원, 부부가 가면 1,4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박씨 어르신은 너무 비싸다고 망설였지만 친구들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 라는 말에 결국 따라갔습니다. 유럽에서 돌아온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여행비로만 3,500만 원이 나간 것입니다. 퇴직금의 14%가 여행비로 사라진 셈이었죠. 더욱 심각한 건 여행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친구들과 만나면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라는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여행이 취미가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첫째, 은퇴 후 급격히 늘어난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던 사람들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불안해집니다. 여행이 그 불안감을 달래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둘째,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나만 안 가면 소외될까봐 걱정되어 무리해서라도 따라가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집단 문화에서는 이런 압박감이 더 심합니다. 셋째, 마지막 기회라는 심리적 압박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 가야 한다. 나이 들면 못 간다는 생각에 급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여행업계도 이런 심리를 이용해 시니어 전용 인생 마지막 여행 같은 마케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간 여행 예산을 정하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에서 여행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를 절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연간 소득의 5% 이내를 권장합니다. 친구들의 모든 제안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사정으로 못 가겠다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진정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것입니다. 여행의 목적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시간 때우기나 친구들과의 어울림이 목적이라면 굳이 비싼 해외여행일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당일치기 여행이나 근교 나들이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여행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이지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노후를 망치는 돈 씀씀이는 경조사비 과한 지출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 직장 후배가 결혼한다는데 얼마나 줘야 할까? 이웃집 아들 돌잔치에 갔는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주셨을까? 은퇴 후에도 끊이지 않는 경조사 때문에 매달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 상담받은 조씨 할머니 경우를 보겠습니다. 평생 인맥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라 지인이 정말 많았습니다. 은퇴금으로 2억 원을 모으셨는데 퇴직 후 경조사비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직장 후배들의 결혼 러시였습니다. 한 달에 결혼식만 3번씩 있었고 매번 20만 원씩 축의금을 냈습니다. 예전에 내가 결혼할 때 10만 원 받았으니까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20만 원은 줘야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결혼식뿐만 아니라 돌잔치도 문제였습니다. 조할머니가 다니던 교회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돌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한 번 가면 10만 원은 기본이고 특별히 가까운 사이라면 20만 원도 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같은 나이대 지인들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조문을 갈 때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부조금을 냈습니다. 상가에는 넉넉하게 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가장 부담스러웠던 건 회가병과 칠수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회갑을 맞으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매번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들었습니다. 축하금도 줘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면 식사비도 따로 나갔거든요. 계산해보니 한 달 평균 경조사비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조할머니는 인심이 후회야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도 도움받는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작 조할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축의금을 받았던 사람들은 연락도 잘 안 되고 도움을 요청해도 요즘 우리도 어려워서라며 돌아섰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너무 적게 주면 구두쇠라는 소리 듣는다는 걱정에 과도하게 지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호부조의 착각입니다. 지금 많이 줘야 나중에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들에게 준 축의금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물가 상승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5만 원 줬으니까 지금은 20만 원 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경조사비는 물가만큼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경조사비 예산을 정하세요. 월 소득에서 경조사비로 쓸 수 있는 비율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는 겁니다.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면 굳이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적당히 주면 됩니다. 무엇보다 안 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면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세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노후를 완전히 망치는 네 번째 돈 씀씀이는 바로 자녀와 손주에 대한 각종 지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엄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대출이 안 돼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또는 아버지, 우리 애가 영어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데 학원비가 부담돼요. 자녀가 이런 말을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지갑을 열어주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함께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총 4억 원의 노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웬만한 노후는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느냐는 마음으로 8천만 원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둘째 딸이 첫아이를 낳으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산후조리원비로 300만 원, 육아용품과 유모차 등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손주라는 기쁨에 이것도 흔쾌히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손주가 돌이 지나면서 각종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매달 영어 유치원비로 80만 원, 피아노와 미술 학원비로 4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교육을 받아요. 우리 애만 뒤처지면 어떻게 해요? 김할머니는 손주가 남들보다 못하게 자라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매달 120만 원씩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에 1,440만 원이 나가는 셈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을 하던 큰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매달 생활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만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1년 반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둘째 딸도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산후도우미비와 육아용품비로 또 8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첫째와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것도 지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출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큰 손주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들었고 작은 손주도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두 손주의 교육비를 합쳐 매달 2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용돈과 선물비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주들 생일 선물로 한 번에 50만 원씩, 명절 때마다 자녀들에게 100만 원씩 주다 보니 1년에 추가로 800만 원 정도가 더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과 5년 만에 4억 원이었던 노후 자금이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녀와 손주 지원으로만 2억 8천만 원이 나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김할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지원을 줄이겠다고 하자 자녀들은 오히려 서운해했습니다. 그동안 해주시던 걸 왜 갑자기 안 해주세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해주시던데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김할머니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은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손주가 관련되면 더욱 그렇죠. 우리 손주가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또한 처음 한두 번 도와주다 보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원의 원칙과 한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축하금은 이번이 마지막, 교육비 지원은 1년간만, 생활비 지원은 6개월 한정 같은 식으로 처음부터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지원보다는 현물 지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주 옷을 직접 사주거나 교육비를 직접 학원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야박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들의 자립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바닥나서 가난해지면 결국 자녀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5번째, 노후를 망치는 돈 씀씀이, 취미생활 및 장비에 과도한 투자입니다. 은퇴하시면 갑자기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취미를 찾게 되죠. 이제 시간도 많고 돈도 있으니까 평생 하고 싶었던 걸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난 윤씨 어르신의 골프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직장 다닐 때는 접대 골프만 가끔 쳤는데 은퇴 후 본격적으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골프채 하나만 제대로 된 걸로 사자며 시작한 투자가 무려 300만 원이었습니다. 골프채를 산 지 한 달 만에 초보자용 채로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프로용 골프채 세트를 또 샀어요. 이번에는 800만 원이었죠. 거기에 골프와 골프웨어, 골프 가방까지 사니까 추가로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도 문제였어요. 매번 비회원 요금 내는 것보다 회원권 사는 게 낫다며 3천만 원짜리 회원권을 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니 회원권 값을 뽑으려면 20년 동안 매주 골프를 쳐야 했어요. 다음은 사진에 빠진 최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손주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50만 원짜리 카메라로 시작했는데 사진 동호회에 가니까 다들 훨씬 비싼 카메라를 쓰더라고요.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좋은 카메라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넘어가서 300만 원짜리 전문가용 카메라를 샀어요. 거기에 각종 렌즈까지 사니까 50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삼각대, 플래시, 카메라, 가방 등 액세서리까지 하면 총 1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등산을 시작한 김씨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운동화에 평상복으로 동네 뒷산만 올랐는데 등산 모임에 나가니까 제대로 된 장비 없이는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어요. 등산화부터 시작해서 등산복, 배낭, 등산 스틱, 헤드램프 등을 사니까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계절별로 다른 옷이 필요하다며 봄, 가을용, 여름용, 겨울용 등산복을 따로 사니까 추가로 300만 원이 나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텐트, 침낭, 버너, 코펠 등 캠핑용품까지 사면서 50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좋은 장비가 있어야 안전하고 편하게 등산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만 실제로는 장비 값에 비해 사용 빈도가 너무 낮았어요. 이런 과도한 투자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장비가 있어야 실력이 는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장비보다 연습이 훨씬 중요한데 비싼 장비를 사면 마치 실력도 함께 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두 번째는 동호회 문화의 영향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장비 자랑이 나오고 뒤처지기 싫어서 더 비싼 장비를 사게 됩니다. 세 번째는 판매업체의 과장된 마케팅 때문입니다. 초보자용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된 취미생활이다 같은 말로 소비를 부추깁니다. 현명하게 취미생활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단계별로 장비를 구입하세요. 처음부터 비싼 장비를 살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실력이 늘면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습니다. 중고 장비도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중고로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새 제품을 사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취미생활 예산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에서 취미생활에 쓸 수 있는 비율을 정하고 그 범위를 절대 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취미생활의 진짜 목적은 즐거움과 건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를 망치는 5가지 돈 씀씀이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 등 모두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마음은 소중하지만 현실적인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다시 벌기 어려운 마지막 돈이거든요. 계획적인 소비로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혹시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점점 조용해진다고 느끼시나요?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을 알고 나면 외로움이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80대 박할아버지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3년 동안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소개할 5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뜻밖의 해답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첫 번째는 가까움보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아마도 의아하실 겁니다. 외로우니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말자 할머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아파트 위층에 사는 젊은 부부와 친해지고 싶어 하셨습니다. 워낙 외로우시다 보니 그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 집에서 만든 반찬을 조금씩 갖다 드렸습니다. 젊은 부부도 고마워하며 잘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김 할머니의 행동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갖다 드리는 횟수가 늘어났고 문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젊은 부부가 바빠 보여도 잠깐만 할 말이 있어라며 붙잡아 두셨어요. 심지어는 그분들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까지 파악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커서 그분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젊은 부부는 점점 김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급하다는 핑계로 빨리 사라졌고 나중에는 아예 계단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적절한 거리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대가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른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김할머니가 깨달은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에게는 직장 생활, 육아, 집안일 등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매일 긴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김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간단한 인사만 하고 상대방이 바빠 보이면 수고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반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갖다 드렸어요. 대화도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살폈습니다. 바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잠깐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상대방이 시간이 없다고 하면 바로 물러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한 자신의 외로움을 그분들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인사나 가벼운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다고 생각하셨어요.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거죠. 이런 변화가 있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젊은 부부가 먼저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가끔은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김할머니가 부담을 주지 않으니 젊은 부부도 편안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할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안전한 거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적절한 공간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차갑지만 적당한 거리에서는 서로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호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 시계를 자주 보거나 다른 곳을 본다면 바쁘다는 뜻입니다. 대답이 짧아지거나 성의가 없어 보인다면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또한 내 외로움을 한 사람이 모두 채워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대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대신 여러 사람과 가볍고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현명해요.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대화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힘들어 보이면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가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와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두 번째는 옳음보다 다름을 인정하기입니다. 이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어요.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멀어질까요?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박종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경험도 풍부하시고 판단력도 뛰어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책을 읽어야지, 폰만 보면 눈도 나빠지고 공부에도 안 좋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죠. 며느리가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해먹는 것도 못마땅하셨어요. 집에서 직접 해먹어야 건강에 좋은데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편한 것만 찾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들이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돌봐야지.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박 할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논리적으로는 맞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점점 할아버지와 대화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손자는 할아버지가 오시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는 할아버지 앞에서 요리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좋은 말, 옳은 말을 했는데 왜 다들 피할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항상 듣기 좋은 말은 아니라는 것을요.
생각해보니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가족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손자는 할아버지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비판하시는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며느리는 내가 게으른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박 할아버지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손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그 게임 재미있나 보네. 어떤 게임이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비판하는 대신 관심을 보인 거죠. 며느리가 간편식을 차려 놓았을 때도 요즘 이런 음식들도 맛있게 나오는구나. 편리하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다른 방식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늦게 들어왔을 때도 고생 많았겠다. 회사 일이 많이 바쁘구나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비판 대신 공감을 표현하신 거죠. 이런 변화를 보이자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게임에 대해 신나게 설명해 주더니 나중에는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라고 숙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며느리도 요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편식을 자주 하는데 영양이 걱정되긴 해요 라고 말하더니 할아버지께 요리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아들 역시 회사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때는 어떠셨어요? 라고 경험담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비판받는다는 생각이 사라지니 오히려 조언을 구하게 된 거죠.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해서 다른 방식이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불편해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세대는 무조건 전략하는 것이 좋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도 요리 시간을 아껴서 다른 일을 하려는 거죠. 또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만 요즘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더 건강하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낭비로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소통과 정보 습득의 도구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요즘 애들은 이라는 표현을 자제해 보세요. 대신 참 신기하네 또는 그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선택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이유를 궁금해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엇보다 내 경험을 강요하지 말고 참고 사항으로만 제시해 보세요. 우리 때는 이랬는데 너희도 그래야 해가 아니라 우리 때는 이랬었어. 참고만 해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면 상대방도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비판받는다는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친절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라보기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친절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화가 나시나요? 또는 내가 친절했는데 고마워하지 않으면 억울하다고 느끼시나요?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72세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받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셨습니다. 동네 마트 직원이 불친절하면 내가 손님인데 저렇게 대해도 되나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또 이웃에게 반찬을 갖다 줘도 고마워하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왜 늘 기분이 상하고 외로우셨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친절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절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반드시 고마워해야 한다고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좋은 일을 해줬는데 상대방 반응이 시원찮으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하거나 서운해하는 경험 말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평생 예의와 도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대가 오히려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 할머니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받지 않아도 바쁘구나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마트 직원이 불친절해도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하며 이해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반찬을 갖다 줄 때도 고마워해야지라는 기대 없이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분 상할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오히려 작은 친절에도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먼저 인사를 해주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친절을 선택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한 것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도 모두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비 아저씨도 하루에 수백 명과 마주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밝게 인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트 직원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여러 손님을 상대합니다. 항상 친절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베푼 친절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고마워할 수도 있고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다른 사람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친절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고마워하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친절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작은 친절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문을 잡아줄 때, 길을 알려줄 때, 작은 미소를 보여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절이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절했으니 상대방도 친절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대하지 않게 받는 작은 친절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슬픔도 내 삶의 일부로 품기입니다. 혹시 외롭거나 슬플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며 무조건 떨쳐내려고 애쓰시나요? 또는 나이 먹고 왜 이러나 하며 자책하시나요? 사실 이렇게 슬픔을 밀어내려고 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78세 정순옥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녁 때가 되면 울적해지고 외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런 감정이 들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강해져야 하는데 하며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슬픈 기분이 들면 억지로 웃으려고 했고 외로우면 바쁘게 움직이며 그 감정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면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하며 애써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렇게 할수록 슬픔과 외로움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슬픈 감정을 떨쳐내려고 애쓸수록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혼자라는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할머니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저녁에 외로움이 몰려올 때 지금 외롭구나 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리울 때도 그래, 보고 싶어 하며 그 마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슬플 때는 눈물을 참지 않고 실컷 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더 슬퍼질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도 자연스럽게 잦아들었습니다. 슬픔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슬픔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별을 경험했습니까? 부모님과의 이별, 친구들과의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말입니다. 이런 이별들이 슬프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과의 소중한 추억까지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슬픈 감정이 들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지금 슬프구나 하고 그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외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바쁘게 움직이며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외롭네 하며 그 감정과 함께 있어 보세요. 놀랍게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그리운 사람이 생각날 때는 그 추억을 억지로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보고 싶다 하며 그 마음을 느껴보세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눈물은 마음을 씻어주는 비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잦아듭니다.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어주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슬픔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5번째는 변하지 않는 나를 인정해 주기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달라져야지, 더 적극적이 되어야지 하며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고 계시나요? 또는 왜 나는 이렇게 소극적일까 하며 자신의 성격을 탓하시나요? 사실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고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74세 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워서 경로당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에서는 목소리 큰 할아버지들이 화투를 치며 시끄럽게 떠드셨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그런 분위기에 맞추려고 억지로 큰 소리로 웃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끼어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도 활발해져야지 하며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고 나면 너무 피곤했고 자신답지 않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더 어색하고 불편했던 경험 말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야.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하며 자신의 성격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억지로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바둑을 두거나 신문을 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 같아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다른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바둑을 같이 두자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참 차분하시네요 하며 고민 상담을 해오시기도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성격이나 기질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유지해온 내 모습에는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용한 성격도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활발한 성격도 좋지만 조용한 성격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평생 유지해온 성격이나 습관에는 우리만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은 실수를 적게 하고 차분한 사람은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는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같은 자책을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나는 신중한 사람이구나 또는 나는 차분한 사람이구나 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억지로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시끄러운 곳이 불편하면 조용한 곳을 찾으시고 큰 모임이 부담스러우면 소수의 사람들과 만나시면 됩니다. 또한 내 성격에 맞는 활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활발한 성격이 아니라면 등산이나 댄스보다는 독서 모임이나 서예 교실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성격에 맞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소중합니다. 평생 유지해온 내 모습 중에는 지켜야 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럴 때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억지로 만든 관계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가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5가지 뜻밖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방법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셨나요? 외로움을 없애려면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정반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며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거울을 보면서 예전에 내가 아니구나 하며 한숨을 쉬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노년을 맞으며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얼마 전 동네에서 만난 두 할머니의 모습이 참 대조적이었어요. 한 분은 구부정한 어깨로 힘없이 걸으시며 요즘 몸도 마음도 다 늙었어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한 분은 반짝이는 눈으로 오늘도 할 일이 많아서 바빠라며 활기차게 지나가셨거든요. 두 분의 나이 차이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일까요? 바로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의 차이였어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만 미리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도 당당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지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초라한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할 첫 번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매월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혹시 지금 젊으시다면 연금은 나중에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65세 조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정말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직 젊은데 뭘 그런 걸 미리 생각해라며 개인연금 가입을 계속 미루셨습니다. 국민연금도 사업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사업이 어려울 때 국민연금을 미리 찾아서 쓰신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추납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미리 찾은 돈의 몇 배를 내야 하더라고요. 이자와 가상금까지 붙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되어버린 겁니다. 개인연금은 아예 가입도 안 하셨습니다. 국민연금만 있으면 되지 뭘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40대, 50대에는 사업이 잘 되어서 돈 걱정이 없었습니다. 연금 같은 건 필요 없어. 내가 평생 일할 수 있을 텐데라고 자신만만하셨어요.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거든요. 65세가 되어 은퇴를 하고 나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었어요. 개인연금은 아예 준비해 놓지 않아서 추가로 받을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70세가 넘은 나이에 경비 일을 하며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하고 계세요. 반대로 같은 나이의 이웃 김성호 할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연금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요. 20대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하셨고 국민연금도 빠짐없이 납부하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셨어요. 국민연금도 내야 하는데 개인연금까지 매달 20만 원씩 내기가 쉽지 않네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꾸준히 납부하셨습니다. 30대에는 연금저축 외에 변액연금보험에도 가입하셨어요. 40대에는 IRP까지 개설해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셨습니다. 50대에는 연금 납부액을 더 늘리기도 하셨어요. 퇴직금도 모두 IRP로 이체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김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매월 국민연금 80만 원, 연금저축에서 70만 원, 변액연금에서 60만 원을 받아서 총 210만 원 이상을 받고 계십니다.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취미 생활도 즐기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두 할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젊었을 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며 살아오셨지만 노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연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적금이나 예금은 언젠가 바닥이 나지만 연금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나와요. 100세까지 살아도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면 더 든든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추가 수입이 되거든요.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둘을 합치면 충분해집니다. 셋째로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국민연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납부했는지,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 개인연금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 혜택 상품부터 시작해서 변액연금보험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은 시간이 갈수록 복리효과로 불어나거든요. 20대에 시작하는 것과 40대에 시작하는 것은 나중에 받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초라한 노년을 피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초라한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할 두 번째는 의료비 감당 가능한 실손보험 유지하기입니다. 혹시 아직 건강한데 실손보험까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실손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67세 이정희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어요.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었고 나는 몸이 튼튼해서 보험 같은 건 필요 없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을 권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돈으로 맛있는 것이나 사 먹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치니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국민건강보험으로 일부는 지원받았지만 본인 부담금만 3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물리치료비가 매달 50만 원씩 나왔어요.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치료비 때문에 생활이 궁해져서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식들한테 부담을 줄 줄 몰랐어 라며 자책하셨어요. 반대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미숙 할머니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40대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하셨어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지라고 하시며 매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셨습니다. 박 할머니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셨어요. 매달 8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 게 쉽지 않네라고 하셨거든요. 주변에서도 그 돈으로 적금이나 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라며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60대가 되어서는 보험료가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거잖아라고 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박 할머니도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수술비가 1,500만 원이나 나왔는데 실손보험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낸 돈은 50만 원 정도였어요. 수술 후 한 달간 입원하면서 든 비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입원비가 20만 원씩 나왔는데 실손보험에서 모두 처리해 주었어요. 박 할머니는 정말 다행이야, 보험 들어놓기를 잘했어라고 안도하셨습니다. 두 할머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젊었을 때 실손보험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큰 병에 걸렸지만 경제적 부담은 완전히 달랐어요. 실손보험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나 소화불량 정도였다면 나이가 들면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큰 병이 생기거든요. 둘째로 의료비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다. 병원비는 일반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100만 원 하는 수술이 10년 후에는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실손보험은 나이가 들어서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해야 하거든요. 병이 생긴 후에는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 당장 실손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도 좋아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로 가입하면 더 비싸거나 아예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한 보장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오는데 오래된 보험은 이런 부분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실손보험을 노후 준비의 필수 항목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함께 잃게 되니까요. 초라한 노년을 피하고 싶다면 실손보험 유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평생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혹시 취미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취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동네에 사는 김옥분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부터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라도 뭔가 배워보고 싶어서라고 하시며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붓질을 배우려니 힘든 애라고 하셨거든요.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먹물도 자꾸 번졌어요. 하지만 첫 수업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이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라며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예 동기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어라며 꾸준히 연습하셨습니다. 매주 2번씩 문화센터에 가서 2시간씩 서예를 배우셨어요. 집에서도 틈틈이 연습하셨습니다. 60대가 되면서 실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배우는 할머니들과도 더욱 친해졌습니다. 서예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상 이야기,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까지 나누며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예반 할머니들이 김 할머니를 다른 모임에도 초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등산 모임도 나와봐, 요리교실도 같이 다녀봐라며 새로운 활동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김 할머니의 인간관계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서예반에서 만난 10명의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소개해준 등산 모임에 15명, 요리교실에 12명까지 어느새 40명이 넘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70세가 된 지금 김 할머니의 하루는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1시간씩 서예 연습을 하십니다. 오늘은 어떤 글귀를 써볼까라며 즐거워하세요. 문화센터에서 전시회가 있으면 작품도 출품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동네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될 줄 몰랐어 라며 뿌듯해하세요. 제자들도 생겼고 그 제자들과도 새로운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할머니의 휴대폰에는 이제 연락처가 100개가 넘습니다. 서예 관련 사람들, 등산 모임 사람들, 요리교실 사람들, 그리고 서예 제자들까지 말이에요. 매일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있어서 바쁘고 즐거우시다고 합니다. 취미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취미는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둘째로 취미를 통한 인간관계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 명의 취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모임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인맥이 확장되는 거예요. 셋째로 취미는 삶의 목표를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이것을 해봐야지라는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져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성취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뭘 배워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하나만 있어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또는 젊을 때 운동 안 했는데 지금 해봤자 뭐해라고 여기시나요?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75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운동할 시간에 일이나 더 하지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며 살아오셨거든요. 60대가 되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자주 아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참고 지내셨습니다. 65세에 은퇴한 후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졌어요. 조금만 걸어도 금세 피곤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당뇨와 고혈압 진단까지 받았어요. 박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서 집에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외출하기도 부담스러워서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셨어요.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나라며 우울해 하셨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의 이웃 최건강 할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50대부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이제라도 몸을 관리해야겠어라고 하시며 동네 헬스장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려니 온몸이 아프네라고 하셨거든요. 10분만 운동해도 숨이 차고 근육통이 심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어라며 꾸준히 운동하셨습니다. 주 3회씩 헬스장에 가서 1시간씩 운동하셨어요. 집에서도 스트레칭과 가벼운 체조를 하셨습니다. 60대가 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력이 20대 못지않게 좋아졌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가도 숨이 안 차고 무거운 물건도 쉽게 들 수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65세에 은퇴한 후에도 운동을 계속하셨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져서 운동량을 늘리셨어요. 헬스장 운동에 수영과 등산까지 추가하셨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새로운 인맥도 생겼어요. 75세가 된 지금 최 할아버지의 몸은 어떨까요? 50대보다 더 건강해 보이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운동하세요.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할까라며 즐거워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동네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트레이너가 될 줄 몰랐어라며 뿌듯해하세요. 같은 나이대 할아버지들에게 운동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할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50대부터 운동을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달랐어요. 운동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데 운동을 하면 이를 막을 수 있어요. 근육이 있어야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운동은 만성질환을 예방합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질병들을 막아주거든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셋째로 운동은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운동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져요.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로 운동은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줍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대화도 잘 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속도를 높이거나 시간을 늘려보세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헬스장에 가기 부담스러우면 집에서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같은 기본 운동들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수중 운동도 추천합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은 분들에게 좋아요.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뭘 운동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운동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꾸준한 운동 하나만으로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라한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할 5번째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친구 한 명입니다. 혹시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68세 이순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사교적인 성격이셨어요. 친구는 많을수록 좋아라고 늘 말씀하시며 각종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동창회, 부녀회, 동호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셨어요. 휴대폰에는 연락처가 200개가 넘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안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인기가 정말 많으시네요 라며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이 할머니도 자신이 인복이 많다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픈 날이 많아지자 모임에 나가기 힘들어졌어요. 한두 번 빠지니까 사람들이 요즘 어디 아프신가요? 라고 물었지만 계속 참석하지 못하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진짜 힘들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할머니는 200명의 연락처 중에서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모두 안면만 있는 사이였지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라며 절망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반대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정순 할머니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50대부터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김말순 할머니와 특별한 우정을 쌓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책 이야기로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이 책 어떠셨어요? 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가 점점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건강 걱정, 노후 계획까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두 할머니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안부로 시작해서 때로는 2시간씩 대화하기도 했어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진짜 친구가 된 거죠. 70세가 된 지금 박 할머니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김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박 할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김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찾아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두 할머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친구 한 명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수많은 아는 사람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한 거예요. 편안한 친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진정한 친구는 어떤 모습이든 받아줍니다. 화장하지 않은 모습도 기분이 안 좋은 모습도 그대로 받아들여 주어요. 가식 없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친구는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도 싫어하지 않고 사소한 고민도 진지하게 들어주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셋째로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도와주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도움이 정말 소중해집니다. 무엇보다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친구를 찾아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